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방송이 지금 이 컨텐츠가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도 올해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카데미상을 지금 우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며칠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보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 작품의 뛰어난 완성도를 보던가 아카데미에서 아마 이 작품이 작품상, 감독상 혹은 연기상 부문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아노라는 작년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노라를 이번 아카데미를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깊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 영화를 새로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이 영화는 아노라를 여러분께 깊숙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노라는 시작과 끝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혹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만 비교를 하더라도 이 작품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천변만화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 아노라가 실내에서 어두컴컴한 가운데 그 조명 속에서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일들을 세일즈하는 모습으로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쇼트들은 잘게 나누어져 있고요. 밤이기도 하고 또한 실내 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등장하는 인물들도 무척이나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영화가 끝나게 되면 아침이고요. 바깥에는 폭설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얀 가운데 차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다 할 음악도 들리지 않고 그 조용한 가운데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리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진득하게 펼쳐지는 어떤 슬픈 풍경들이 영화의 마지막을 수놓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영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노라는 영화의 전반부만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맨틱 코미디적인 설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 역시도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또 리처드 기어가 주연했었던 귀여운 여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영화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영화들보다는 성적인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성인들을 위한 동화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실제로 주인공인 아노라는 영화의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공주처럼 꾸며진 어떤 그런 컨셉 속에서 거기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신혼여행지는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디즈니 월드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꿈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노라는 말 그대로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신데렐라가 될 수 없는 현실의 척박한 위치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했었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말 그대로 왕자님과 같은 거부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영화의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처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둘 사이에서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이 베란다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그로부터 카메라는 전형적인 무빙으로 뒤로 롱쇼트로 서서히 멀어지면서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보여주는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장르 영화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영화의 그 장면이 등장하는 위치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러닝타임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언젠가 보게 되면 대략 40분 정도의 러닝타임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 영화가 2시간이 훨씬 넘는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영화의 40분이라는 것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 영화의 중반부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거부의 아들인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여자의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후반부가 되면 결국은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그 결혼이 취소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아노라가 결혼하게 되는 이반이라는 남자 그리고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가 되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러닝타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이 중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엉뚱한 인물 3명이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모 그러니까 이반의 부모의 일들을 지저분한 일들을 대리해서 다 해결을 해주는 일종의 대리인이자 해결사 같은 3명의 건달 같은 남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3명과 아노라가 얽히게 되고요.
그때까지 남자 주인공으로 보였던 이반은 꽁무니를 내빼고 사라져서 이후에 후반부가 이를 때까지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갑자기 나타났던 대리인에 불과할 것 같은 세 사람과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아노라 이 네 명 사이에서 5월 동주와도 같이 사라져버린 신랑을 찾게 되고 거리를 헤매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 취소까지 이르게 되는 2박 3일의 여정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를 로맨스 영화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설정이고 이 중반부는 필요 없는 장면들인 것이죠. 거기다 그것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이고 해프닝 코미디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중반부는 쓸데없는 장면들이 코믹한 어떤 부분이나 로드무비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실려서 하염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 영화의 중반부야말로 그리고 후반부야말로 이 영화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지를 끼워주게 되고 결혼이 성사되게 된 초반의 40분은 단순히 이 모든 영화에 있어서의 어떤 설정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것일 텐데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는 노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연인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요. 이후에 드리는 말씀들은 아마 이에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해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으로 초반에 보였던 이반이라는 남자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 남자는 일을 하지 않는 남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미국의 어학연수로 6개월째 머무는 곳으로 극중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말은 어학연수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놀러 온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저녁 다양한 어떤 그런 쾌락들을 즐기면서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물건을 사고 팔거나 계약을 맺거나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내가 필요로 한 것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것이든. 근데 이 남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돈을 자기는 벌어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태어나서 돈을 벌어본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것이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남자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가 사용하는 돈은 자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굉장히 많은 재산의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것들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을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어떤 존엄 같은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나쁜 이유는 그 남자가 노동을 하지 않는 속성에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반이라는 남자는 극중에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갖고 나서 항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인간적인 관계나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내밀한 어떤 그런 소통이어야 할 그런 순간들까지도 사실상 게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에 처음으로 찾아가게 된 아노라가 굉장히 집이 으리으리한데 놀라서 주변을 허둥지둥 쳐다보고 있을 때 이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뭐 마시고 싶을 음료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술이 다 있고 음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노라는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반은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집의 냉장고 속에는 온갖 음료들이 다 있고 온갖 술이 다 있지만 딱 하나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던 끝에 탄산수를 주는 장면이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이후에 두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장 기본적인 물을 줄 수 없는 남자로서 극중에서 이반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반과 아노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사랑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고요. 혹은 유희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이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부 다 계약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남자가 3번에 걸쳐서 계약을 제시를 하고 그 3번의 계약에 여자가 응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는 것으로 보이죠. 첫 번째 계약은 사실은 클럽에서 스트릿 댄스를 추는 그녀에게 바깥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 나를 만나달라라고 구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코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아노라 입장에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든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돈이 많은 젊은 남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 계약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남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남자가 원하는 그런 쾌락을 주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설정이 되어 있죠. 남자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나의 여친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하게 되고 회사에 일주일 동안 쉬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두 사람이 지내면서 그 일주일간의 계약을 야노라가 완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계약이 오죠. 그것은 결혼 계약입니다.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되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치게 되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결혼을 응하고 더군다나 여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반은 러시아 사람으로서 미국에 계속 머물 수가 없는 처지에서 영주권이 필요하죠.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반이 미국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이반이 러시아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돌아가면 거부이긴 하지만 아버지 회사로 자기가 입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반은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노라와의 어떤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주권까지 얻어서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영주권을 딴다는 그런 조건으로 다이아몬드를 바치는 형식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국은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해소되는 것으로서 영화의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계약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라는 조건으로 이반이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인가? 1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약에서 서로가 딜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5,000달러를 지급하는데요. 어찌됐건 이반이 제시했던 최초의 계약 액수는 1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가 진전이 되고 세 번째 계약까지 되게 되면 두 사람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결혼을 해소시키고 취소시키기 위해서 해결사로 나오게 된 그 3인방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토로스가 그것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아노라에게 제시한 금액이 역시 1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은 1만 달러로 그 계약이 시작되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대가로 다시 1만 달러를 주는 방식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자 주인공으로 보였던 이반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반의 일들을 대리해서 결혼을 취소하기 위해서 토로스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을 취소하기 위해서 토로스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노라가 취하는 입장과 극명하게 부딪힌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토로스는 이 세 번째 계약을 결혼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거래라고 파악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러를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결혼을 파기하는 조건, 다시 말하면 네가 이혼을 해주면 1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영주권을 취소시켜주면, 이 영주권 계약을 취소시켜주면 그 취소 수수료로 1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극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반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너랑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네가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취소하는 대가로 나는 그냥 수수료를 1만 달러면 주면 된다라는 논리를 토로스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논리는 이반의 어머니인 갈리나의 논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아노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는 분명히 법적으로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찌됐건 그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 아내인 관계 속에서 나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결혼을 해서 미국의 합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주는데 실제로 이 계약, 세 번째 계약에서 이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두 사람은 첨예하게 의견들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로스는 이반을 아이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취급을 하게 되면 결혼계약에 있어서 이반의 행위 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반은 아이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대로 자기 결혼을 마음대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토로스가 대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결혼의 당사자인 아노라의 입장에서는 이반을 당연히도 주체적인 성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서로 어떤 특히 중반부에서 극명하게 의견을 달리하면서 부딪히는 것으로 보였던 토로스와 그리고 아노라가 사실은 닮은 점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극중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토로스와 애니는 굉장히 성실한 노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니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세계 안에서 아노라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로스의 극중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토로스의 메인 잡은 사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계로 극중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에서 미국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계의 커뮤니티 속에서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사제 역할을 토로스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토로스는 아마도 추측컨대 적어도 6개월쯤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바로 이반의 아버지의 하수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되니까 아들이 워낙 못 믿어볼 만한 그런 아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어머니인 갈리나가 그런 명령을 아마도 토로스에게 내리거나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로스의 직업은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나는 주 직업은 아르메니아계의 사제인 것이고 보조 직업은 이반의 집안 일들,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뒷일을 봐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수입이겠죠. 그런데 토로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영화에서 토로스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세례의식 같은 것을 집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갈리나가 전화를 해서 극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오는 시점에서 알게 된 건 자기가 돈을 받고 충분히 보호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반에게 커다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토로스는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주 직업보다 부직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세례하고 있는 의식을 집어치우면서까지 중간에 빠져나와서 그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자기가 갖게 된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그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두 번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대로 돌보라고 했을 때 돌보지 못해서 이런 부모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자기 아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토로스는 그로부터 아마 해고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직업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남자다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특성은 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라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아노라의 본래 직업, 주직업은 무엇인가 하면 스트립 댄서입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난 고객 중에 한 명인 이반이라는 남자가 일주일 동안 자기 여친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하게 되고 회사를 쉬게 되고 자기의 두 번째인 직업을 갖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고용된 여자친구라는 직업입니다. 거기서 발전해서 그것을 완전히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의 아내가 되는 계약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로스가 그런 것처럼 극중에 등장하는 아노라 역시도 자기의 두 번째 직업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할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바로 결혼이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중반부에서 토로스와 애니가 서로가 발버둥치면서 상대방과 대립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발버둥치면서 대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직업으로부터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흥미로운 것은 토로스에게는 남동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노라에게는 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토로스는 아르메니아계라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아노라는 바로 우즈베키스탄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로스는 자기에게 가닉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키지 않은 일을 가닉이 가끔씩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곤란한 체제에 형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니와 언니 사이도 비슷합니다. 영화의 초반에 보게 되면 아노라는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니가 돌아오는 길에 아노라한테 우유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우유를 사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언니가 우유 안 사왔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뻔뻔하게 두 사람이 맞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토로스의 자기 남동생과의 처지와 아노라의 언니와의 처지가 극중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반의 가족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극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며느리의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토로스도 그렇고 이제 아노라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반의 어머니인 갈리나에게 두 사람이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접근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대비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라는 마침내 자기의 시어머니가 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언어 방식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그녀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정중한 장면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갈리나는 굉장히 코웃음을 치면서 상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요. 똑같은 장면이 영화의 후반부에 비행기 안에서 간익이 그와 같은 행동을 이 가족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익을 포함한 토러스라든지 아니면 아노라라든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입장은 더군다나 이반의 가족과의 어떤 관계에서 비교해 본다면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각자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집안에 고용이 되어 있지만 그 고용주에게는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정확한 파트너의 역할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아노라가 결혼한 이후에 2주 만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처럼 직장 동료이기도 한 다이아몬드가 2주 만에 파탄될 거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2주라는 시간은 사실은 토로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 이반이 결혼했을 리가 없다라고 깜짝 놀라면서 갈리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이반으로부터 헤어져서 지금 눈을 뗀 게 2주밖에 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토러스조차도 그 일에서 2주 만에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토러스가 이반을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급한 마음에 불법 주차를 했던 자기 차가 견인되게 되니까 그야말로 견인 기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자기 차를 몰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황당해진 견인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다 2주 만에 자기 직업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영화 속에서 이야기의 구도로 보면 토러스와 아노라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월 동주로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다른 이유로 이반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두 사람의 목적은 서로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대결은 토러스와 아노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반부의 상황들도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그런 설정만으로 본다면 깡패처럼 보이는 세 남자가 난입을 해서 한 여자를 그 결혼을 취소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설정 속에서 예를 들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속에서 일부러 공격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녀를 때린다거나 굉장히 가학적인 행동으로 그녀를 제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물리적인 힘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극 중에 등장하는 이고르라는 남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반부의 격렬한 비명과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상대를 가학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극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각자, 특히 이 3인방조차도 그게 불법적인 방식이어서 그렇지 어쨌건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려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노라가 일하게 되는 클럽의 환경도 그것을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하고 달리 그 클럽이라는 직장은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의 직장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여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갑작스럽게 일주일을 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는 강압하거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순순히 일주일의 시간을 그녀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회사를 쉬면서 여친의 역할을 그녀는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까지 직장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예 계약을 들먹인다던가 아니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영화 속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친구들과,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들과 우정에 가득 찬 그런 이별을 하고 저마다 덕담을 나누고, 딱 한 사람 다이아몬드라는 그 동료와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냉소와 어떤 그런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직장에서도 흔히 있을 법한 수평한 관계 속에서의 갈등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노라는 직장에서 무리 없이, 적어도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상관없이 직장인으로서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고르라는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고르는 이 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로스는 이고르를 잘 모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집안하고 계약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토로스겠죠. 그런 상황에서 혼자 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씩 자기의 동생인 가닉을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고용주인 가리나로부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네가 책임지고 빨리 이것을 해지시켜라라는 명을 전화로 받게 되었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기는 지금 세례를 집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제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급한 김에 동생이 가닉한테 부릅니다. 그래서 가닉을 파견시키게 되는데, 가닉 입장에서는 혼자 할 생각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커뮤니티 내 또 다른 청년인 이고르를 부르게 된 것으로 영화에서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고르를 부른 것은 가닉이었을 것이고, 토로스는 아마 그날 이고르를 처음 봤을 텐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고르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고르는 영화의 전반을 거쳐서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고르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맡은 그 임무에 따라서 그녀를 제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는 무엇이고 그녀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서 연민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어떤 울분 같은 것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 그녀를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이고르에 대해서 아노라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점도 충분히 상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에게 깡패라거나 강간범이라는 극도의 굉장히 강력한 말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고르를 향해서 깡패라고 극 중에서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이반이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깡패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왔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극중 설정으로 이고르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느라고 힘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상대는 틀림없이 강간범일 것이다 혹은 깡패일 것이다 라고 그건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고르는 항변합니다. 나는 깡패도 아니고 나는 강간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노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욕설과 상대에 대한 멸시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영화의 전편을 거쳐서 바로 아노라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그녀에 대해서 갈리나도 그렇고 토로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함부로 매춘부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마다 나는 매춘부가 아니다라고 그녀는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은 그녀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붓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노라가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받는 대접에 어떤 그런 굉장히 편견에 가득 찬 멸시의 시선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처음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인 이고르한테 고스란히 반복해서 퍼붓는 그런 상황을 영화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흥미롭게도 영화 속에서는 인물들 사이에서의 동작과 자세까지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상대가 팁도 많이 주게 되고 매너도 좋은 그런 청년으로 보이게 되니까 이른바 특별 서비스를 아노라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반의 손을 이반 스스로의 엉덩이 밑에 깔고 앉게 만들고, 그리고 무릎 위에 앉아서 랩댄스를 추는 장면이 영화에서 흥미롭게 초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의 중반부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비슷한 자세가 이고르와 그리고 아노라 사이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노라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진정시키거나 혹은 제압하기 위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손을 뒤로 묶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뒤로 묶어서 사실상 그녀의 엉덩이 밑에 자기 손을 깔고 앉도록 하죠. 아노라 스스로의. 그 상황에서 그녀를 뒤에서 잡아서 자기의 무릎에 앉힌 것 같은 그런 자세 속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소파에서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럴 때 두 사람의 자세는 일부러 영화에서 아마도 감독에 의해서 연기 디렉션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의 전반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반과의 사이에서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기 위한 그런 동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아노라의 행동과 자세가
어떻게 보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고르가 아노라에게 했던 행동이나 자세랑 흡사하도록 두 개를 겹쳐놓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세 사람 간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반과 그리고 이고르 사이에서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서로 대비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초반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노라에게는 이 행운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노라가 이반이라는 부자 손님을 만나서 신분 상승, 그때까지는 본인이 한다고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노라가 러시아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손님이었던 이반이 왔을 때 뒤늦은 저녁을 아노라가 먹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매니저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아노라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청년이 왔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식사도 혹은 휴식도 중지한 채 가야 되니까 살짝 짜증을 내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손님을 맞기 위해서 아노라가 이반에게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기회였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후의 관계가 진전되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아노라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아노라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영어 발음으로 애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그녀의 어떤 증명서 속에서 이름 같은 걸 보고 아노라라고 토로스처럼 지칭을 하게 되면 나를 아노라라고 부르지 말고 애니라고 불러달라고까지 정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초질관 아노라는 자기를 애니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녀가 바로 아노라라는 이국적인 이름에 담겨있는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적인 정체성은 바로 우즈베키스탄계라는 것이고요. 자기는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때문인데요.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러시아를 배웠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을 걸쳐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언니랑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도 추측컨대 엄마는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 아마도 이 양육을 버거워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외할머니한테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 밑에서가 아니라 외할머니 밑에서 아노라는 자랐을 것이고요. 외할머니는 극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아마도 집에서는 러시아어를 썼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어를 습득했고 그 러시아를 본인이 할 줄 안다는 것, 자신에게 러시아계로서 우즈베키스탄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어떤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된 순간이 되었죠. 그렇게 이고르와 아노라는 할머니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고르의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녀를 데려다 주는 차가 있게 되는데 이 차는 꼭 이고르 너와 똑같다라는 말을 상대로부터 비아냥처럼 같기도 하고 감탄처럼 비슷하게도 들리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그 차는 본인의 차가 아니라 할머니 차였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간이기 다쳐서 코가 부러졌을 때 진통제로서 약을 주게 되는데 그 마약성 진통제도 바로 할머니의 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노라가 애초에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초반에 보였던 것처럼 기회였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기회가 생겼던 것은 바로 할머니로부터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정체성을 계속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애니라는 이름을 고집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녀가 아노라라고 불리고 본인도 군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두 번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결혼할 때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을 때입니다. 둘 다 관공서에서 있었죠. 왜냐하면 관공서에서는 애칭을 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실제 본명을 부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그녀가 결혼하게 되고 결혼이 다시 해지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녀는 바로 애니가 아닌 아노라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본다면 흥미롭게도 아노라라는 이름에 주목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주목해 주는 것이 바로 이고르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고르는 영화의 후반부에 있어서 아직도 본인에게 대해서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그녀와 마지막 밤을 그 저택에서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노라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름의 뜻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
라고 냉소하면서 아노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서 아노라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무슨 뜻인지를 검색을 이고르가 하죠. 해보니까 빛난다는 뜻, 그리고 빛이라는 뜻, 밝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즈베키스탄어로 너 이름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주는 순간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조차도 스스로를 감추려고 했거나 의미 파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의 고유한 의미를 그가 찾아서 그녀에게 돌려준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장면하고 대조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반의 아버지 이름을 검색하는 장면입니다. 검색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반의 집에 찾아가서 집이 너무 거부니까 이 남자의 도대체 직업이 뭔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옆에서 검색해 보라고 이반이 불러줍니다. 그 불러준 철자에 따라서 구글링을 하죠. 그래서 검색해서 보는 순간 엄청나게 놀라는 장면이 아노라의 표정을 통해서 리액션 쇼트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그 검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관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틀림없이 극중의 설정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다. 구글을 해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부자인 것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영화에서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두 번의 검색 장면에서 한 사람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아서 거기다 불을 밝혀주는 형식으로 후반부에 감동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부분에서는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이름이 명명은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상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익명화하는 그런 방식을 이 영화가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명화된 그들은 부를 가졌을지라도 영화 속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름의 고유한 뜻이 밝혀지고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후반부의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슬프기도 한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차 안에 라스트 씬에서 남자가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다. 그것은 토로스로부터 몰래 훔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애초에 결혼이 적법했다면 그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노라에게 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의 뜻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아노라는 무척이나 놀랍니다. 그리고 아노라 입장에서는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사실은 종반부에서 이 장면들이 정확하게 주인공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저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남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아노라의 인생에 걸쳐서 아노라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반드시 지불해야 했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거나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녀는 일종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대가도 없이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건데요. 다시 말하면 받았기 때문에 뭘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스트립 댄서로서 일상화된 그런 어떤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자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그 남자의 행동은 그녀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 모든 남자들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양자 사이에서 이와 같은 감정도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행위 자체도 처음이기도 하죠. 그녀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행동 속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청혼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이후에 이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두 사람은 맺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지를 돌려주고 이후의 일련의 어떤 행동들을 영화가 침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관객 저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이나 어떤 받아들인 감상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관객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정서적으로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명장면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해설해드렸던 영화 아노라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